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1초라도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자가 격리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응 지침을 변경했는데요.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15명, 접촉자는 9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궁금점, 의문점,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에게 물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속 인터뷰에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외곽에 고립돼 있던 수십 명을 구출하고 한 명이라도 더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민을 태운 비행기가 무사히 뜨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군요. 우한의 이름도 정다운 경찰 영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다운 우한 영사는 자신의 SNS에 감사의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 오늘 우한 총영사관에 깊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한 교민들의 드라마 같았던 우한 탈출기 핫소리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한 교민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 회장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문자 내용인데요. 이 문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 목표는 강남 빌딩. 이 문자 내용이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일까?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판단해 보시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에 더해서 시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열흘이 고비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확진자가 15명입니다. 스스로 각별히 조심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마스크는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손을 씻는 이런 자세 당분간은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김용민 라이브 2월의 시작과 함께 편성 시간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2부 시간이 6시 5분이었는데요. 5분 뉴스 듣고 6시 5분에 2부가 시작됐는데 오늘부터는 6시 땡 하면 바로 2부가 시작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쭉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5시 5분부터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지난 주말 새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는 소식부터
준비하셨네요. 네, 그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확진자는 어제만 3명이 더 늘어서 15명입니다. 네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부터 뭐 밀접이든 일상이든 이 접촉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냥 접촉자로 통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질본이 발표한 접촉자는 913명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힌 최신 집계에 따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361명이고요. 하루 만에 57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확진 환자가 사스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망자도 사스 때에 349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는 1만 7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른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 예.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 증상을 보이기 전에 이 전파를 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 세계보건기구가 밝혔는데 다만 이것이 이 주요 전염 경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전염 경로는 아니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가 염려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WH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이런 특징이 지금 이 방역 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입원 환자가 완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소식이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브리핑 중에 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55살 한국인 남성분인데 이분의 증상이 대부분 나아져서 퇴원을 검토 중이다. 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원 환자는 중국 우한에 있다가 지난달 22일에 귀국을 했고요. 이틀 뒤인 24일에 확진 환자로 확인이 돼서 네. 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분이 좀 많이 나아져서 이 항바이러스제 투여까지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 이 환자분이 퇴원을 한다면 이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처음 퇴원하는 사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한 열흘 정도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았는데 네네. 나았다. 예. 너무나 다행스러운 네, 일이고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15분의 확진 환자들도 모두 다 무사히 이렇게 완치돼서 퇴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자, 다른 확진자의 동선이 자세히 공개돼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 확진자가 어디를 갔는지 이 상호명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특히 12번, 14번, 15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를 했는데 이 15번 환자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아이고, 참 이 15번 환자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네요. 네네. 이 활동량이 많았던 이 12번 환자의 동선이 가장 주목이 됐습니다. 네네. 14번 환자는 12번 환자와 부부 사이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이 몇 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을 갔는지까지 공개를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22일 오후 4시에 뭐 선크루즈 리조트라는 곳에서 숙박을 잡았고 그리고 오후 6시에 뭐 정동진 뭐 초당 순두부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네,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업장은 이 사업장은 그냥 날벼락을 맞았네요. 네, 빨리 소독을 해서 네. 뭐 다시 영업을 아마 재개했으면 이미 좋겠습니다. 소독은 끝났을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후베이 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 2주간 이 중국 후베이 성에 머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자정 그러니까 화요일 0시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무비자 입국도 잠시 중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 전역에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이어서 이 후베이 성만 차단하는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에 이제야 후베이 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 중앙일보는 이 중국에 다 번졌는데 후베이만 입국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정부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이 중국에서 오는 전용 입국장을 따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 국내 취업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취업 교육을 한 달간 중지를 해서 네. 사실상 국내 취업을 막도록 했고요. 네. 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각 대학에 개강 연기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실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개강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남았죠. 중국인 유학생들 대거 또 입국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대학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도 어려워집니다. 이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올리기로 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당분간 금지가 되는 셈입니다. 네. 아이고 좀 불편해도 할 수 없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정다운 영사와 특별 통화를 했다는 소식 네네, 그렇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한 총영사관의 정다운 영사는 지난 1일 이 중국 SNS인 그 위챗 모멘트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 이런 소회를 밝혀서 좀 많은 분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실무진들을 향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지시에도 묵묵히 따라줬다라는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중국인 행정 직원들에게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공항에서 이 교민분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뭐 물을 나눠주셨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그 이광호 우한 총영사관 부총영사 그리고 정다운 영사와 2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우리 국민 모두 감동하고 있고 또 한인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소식 짚어봤고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군산에서 출마하려고 했는데 네. 불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공천 이 적격 여부에 대한 발표를 주저해왔었는데 네네. 이 때문에 몇 차례나 심사 결과를 또 미뤄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당 지도부가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불출마를 권고한 셈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이 동작구 흑석동 소재 이 복합 건물과 관련해서 이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이 해당 건물을 매각을 하고 시세 차익 3억 7천만 원을 모두 기부를 한 뒤에 네. 이 자신의 고향인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 부담감을 느껴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라고 잠정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불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차익 같은 경우 차익을 낸 만큼 또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여하간 정부적인 판단을 해봤더니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당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도 이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정봉주 전 의원 역시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알려졌다 정도이고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쪽에다 알아보니까 뭐 당으로부터 통보받은 일 전혀 없었다. 네. 이렇게 밝히더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에서 집단 탈당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상 손학규 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당권파 측의 한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당권파 의원들이 이 집단 탈당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탈당을 한 다음에 이 남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스스로 제명을 하는 그러니까 셀프 제명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데요. 왜냐하면 제명을 하지 않고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으로 지금 이제 불리는 곳에 가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채 가서 이 선거 기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당대표의 뜻과 무관하게. 네네. 손학규 당대표는 이걸 허용할 리 만무할 테고. 네,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당원 당규상 이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요. 지역구보다도. 네네. 때문에 아마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결을 했을 경우 이 셀프 제명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데 네. 당대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이건 뭐 법조문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른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그 비례대표 제명 요구가 총 3차례나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분류가 됐는데 네네. 민주평화당에서 이 민주평화당계 의원들을 좀 제명해 달라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당시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더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이제 좀 사실상 거부를 했었고 네네. 두 번째는 새로운 보수당이 탈당을 할 때 또 제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실패가 됐고 이번에 또 세 번째 제명 요구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앞서 이 당권파 의원들과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은 이 바른미래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 손학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오늘 최고위원회에 이 참석을 거부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네. 사실상 손학규 대표가 홀로 남아 있는 모양새인데 이 당의 핵심 실무자들이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라면서 네. 이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정무직 당직자의 근무 태만을 묵과할 수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손학규 대표는 뭐 하여간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을 또 분명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새로운 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 이렇게 네.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예.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도 기호가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의 당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당명을 통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람 이름을 당명에 쓴 사례는 친박연대 이후 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성만 썼죠. 칙마님 때문에. 그렇죠. 이 풀네임을 네. 이름을 전체를 다 쓴 경우는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된다면 네.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 일단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요. 선관위가 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선관위 결정 한번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람 이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철수 안 할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안철수 신당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좀 아재력이 상당히 높은. 알겠습니다. 네. 자, 신당 창당 관련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실용적 중도 정당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이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 규모나 조직은 작게 하되 이 당 밖의 민간 연구소나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뭐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네. 이와 함께 이 현재 교섭단체 위주로 배정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반으로 줄이고 장애투쟁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간담회에는 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수민, 권은희, 이태규, 신용영, 김중로, 김삼아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구체적 신당 명칭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면은 네, 뭐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관련 소식 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자유한국당이 종로 선거에 정치 신인을 내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가능성 수준인데요. 네. 다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종로에 신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 주호영 의원은 이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를 놓고 이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지역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짜놓고 오란다고 덥석 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예 다른 차원으로 청년이나 신인을 이 비대칭 전력으로 선거를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대결로 해서 서울 종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프레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한편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서울의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네. 이 여론조사를 돌려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 해당 지역 후보들이 네. 앞다퉈서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라 이렇게 좀 도발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고 있는 거냐 이런 네. 말까지 좀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게다가 지금 다른 중진들도 험지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자유한국당 내부가 뒤숭숭하다라고 하는데요. 뭐 홍준표 전 대표나 뭐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정권 심판 차원에서 종로는 현직 대표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은아 씨. 네, 전체적인 교통량이 평소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요. 다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 부근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일대 2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중부 3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방향 탄천 휴게소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하만 2터널 일대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 금천 일대 3km 구간에 속도를 못 냅니다.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난 사고는 방금 전 정리가 됐지만 정릉터널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이전에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때 정광훈 목사 했던 말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취재진이 빙 둘러쌌다. 내가 스타가 됐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겠다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보식 기자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서 광화문에 몰려 나왔지 목사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분노하는 국민을 위해서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라.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힌트 드릴게요.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보아라. 결국 이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을 올리고 주문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마스크 판매업체 측은 물건 수급이 어려워서 원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조업체 목소리는 다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의 박종환 대표이사는 출고가를 단 1원도 인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판매업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한 1원도 안 올리셨어요? 네, 판매 가격을 단 1원도 안 올렸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장기 거래선인 홈쇼핑 채널이라든지 예. 또 소셜 커머스 채널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대형 마트 채널 예. 이런 채널에 대한 공급가도 단 1원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간 온라인 재판매상이나 아니면 이제 유통 벤더나 이런 친구들이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 거 100번 양보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아주 뭐 조금씩 가격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고 치죠. 그렇더라도
장당 10,000원.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에 한탕 벌어보겠다는 거의 사기꾼 신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적 재난 사항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거 정말 옛날 같으면 정말 능지처참할 일이거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14일 동안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정부가 최근 14일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중국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실합니다.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지막 전세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한교민 철수 업무를 책임진 정다운 영사가 자신의 SNS에 남긴 감사의 인사입니다. 봉쇄된 도시에서 도로가 막히고 교통은 마비된 상황. 그런 가운데 우한 외곽에 살고 있던 교민들을 전세기에 태우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우한 영사는 어떻게 풀어냈을까? 정태일 중국 후베이 한인회 사무국장, 저희와도 인터뷰했었죠. 정태일 국장은 그 힘들었던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됐던 문제는 현 상황에서 전세기가 무사히 뜰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 부분도 이제 조우한 총영사관 측에서 이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제 지방 행정부로 이게 전달이 안 돼서 이제 일부 교민분들이 이제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체류자분들을 관리하는 단톡방에서 바로 이제 저희 그 조우한 총영사관에 있는 정다운 경찰 영사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직접 호북성 정부 쪽하고 공안 쪽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문자 없이 통과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사안이었어요? 거기 계시면서? 네, 아무래도 일단 처음에 전세기 얘기 나오고 나서 과연 현 상황에서 전세기가 무사히 뜰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한인 교민분들과 이제 한국분들이 우한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한시 외곽에 계신 분들도 여럿 계셨어가지고 이분들 전부 다 탑승할 수 있을까 주우한 총영사관 측하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됐고요. 증상이 없었는데 확진됐다. 잠복기를 훨씬 지났는데 발병했다. 중국에서는 감염 출처를 찾지 못한, 즉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 역시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정확히 누구에게 옮았는지 모르는 감염자가 나오는 게 제일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감염된 줄 모르고 있는 한국 내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 어제까지 총 1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국 우한과 관련된 환자들이고 또 그 접촉자들을
완전히 그 통제권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염원을 알 수 있는 환자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유효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이 여행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환자인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환자가 즉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는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건 누구에게 올맞는지 모르는 감염자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런 상태죠? 이미 중국은 거의 대유행 단계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나는 사법농단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도 인사모 활동을 했습니다. 법관 인사제도 모임 활동을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모임인데 네. 거기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공개 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전보 발령이 났어요. 유일하게 저마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난 거죠. 제가 이제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입당을 하고 나니까 그 개혁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억지를 부리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장의 피해자로 게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리스트에 있었던 여러 법관님들이 다 그 공소장이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죠. 사무분담이나 인사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에릭 클립턴의 Change the World 듣고 오겠습니다. If I can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shine it on my heart, so you can see the truth. Then this love I have inside is everything it seems. But for now I find it's only in my dreams that I can change the world. 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You would think my love was really something good. Baby, if I could change the world. If I could be king, even for a day, I'd take you as my queen. I'd have no other way. And our love will rule in this kingdom we have made. Till then I'd be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이 정말 중요한 고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전망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스스로 예방, 셀프 청결, 셀프 격리가 중요한데요. 현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무엇이든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말 요즘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분 또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강남 성심병원에 있습니다. 성심병원이 아니라. 강남 성심병원이요? 예. 네. 그냥 성심병원하고 강남 성심병원이 다릅니까? 네, 재단 안에 다른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꼼꼼하신 우리 강남 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님.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달가량 만에 361명이 사망하면서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주말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교수님, 이분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분은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은 또 개인 정보여서 의료진들끼리도 정말 조심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격리 치료가 가장 그래도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일단 격리 치료는 당연한 부분이고 일단 치료를 하고 있는 국가 지정격리병원들이 예전에 메르스 환자 치료를 다 했었던 경험이 있는 병원들이라 아주 능숙하게 치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곤 하지만 우리 모두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던 분들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주말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15번째 확진자까지도 그러한지 모두 우리의 방역망 내에서 확인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된 거죠. 교민 중에 한 분이야 우리가 일부러 모셔온 분 중에 확진이 된 거니까. 네네. 또 한 분은 일단은 비행기 타고 우한에서 오신 분이니까 또 가능한 분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한 분은 또 12번 환자의 가족분이시니까. 어차피 저희가 확인된 분들 사이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고. 일단은 아직까지 정말로 역학적으로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또 어디서 감염됐는지 추정조차 안 되는 분이 나온다면 정말 비상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특히 이번 주를 고비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뭔지요? 일단 이제 13, 14, 15번 환자가 이렇게 다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번, 6번 또 다른 환자들 통해서 또 추가로 된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 이제 추가 환자들이 여러 명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안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만약에 감염 전파 사실들이 조금씩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 감염을 촉발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방아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가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한 열흘에서 한 2주 넘게까지 추가적인 환자도 없고 만약에 그런 지역사회 내 감염의 증거가 없다면 상당히 저희가 안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정말 어디서 발생한지 모르는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지금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내 감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부분들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병원들이 대비해야 될 건지 또 시약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공급할 건지 또 그런 환자들은 어떤 데 입원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 지금 상당히 고민하면서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6726번 쓰시는 분이 정말 앞으로 열흘 정도 지나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확진자가 더 늘지 않는 늘더라도 굉장히 그 빈도수가 그게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환자가 없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환자가 안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방역망 아래에서 통제 또 관리 가능한 그런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뭐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습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중국 상황이 계속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긴 하지만 중국 상황도 같이 가라앉아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윗될 만한 환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네. 일단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매칭이 돼야 장기적으로 갈 건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될 건지 여부 결정될 건데 중국 상황이 영 시원치 않은 상황이어서 네. 저희가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국 상황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예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내국인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 나머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모두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 막아버리면 좋기야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지금 꺼내기에 이게 그 부분 정치적인 결단이 외교적인 결단이라 네. 사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의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은 이제 통치권자가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은 들고 네. 일단 그냥 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냥 네. 병원이든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숫자가 충분히 줄어들면 네. 우리의 방역 체계가 그래도 부담 없이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까 일단 숫자는 줄여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런 방법으로 효과도 없고 줄지도 않으면 뭐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기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온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뉴스를 보니까 완치됐다 하더라도 또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면역은 안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사실 대개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한번 걸리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좀 안 걸린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는 분이 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그걸 확인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 아니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세관님 반려동물도 감염 매개체가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뭐 X다 동그라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는 맞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동물을 좋아하느냐는 또 다릅니다. 이게 대부분의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한테만 감염을 시키지 그러지 않은 동물한테 가는 거는 그게 사람한테 넘어오는 것만큼이라도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려동물이 걸릴 수 있다 아니다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딩동댕님 음식을 반드시 자기 그릇에 덜어 먹으면은 괜찮습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서로 뭐 이제 한 냄비 속에 수저 집어넣고 그렇지만 않으면 하여튼 이 감염될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파되지 음식으로 전파되지 않거든요. 호흡기로. 밥 먹으려고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말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그러면 이제 발병한 사람의 그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앞에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는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밥을 먹어서 같이 먹는다고 옮긴다는 거는 음식을 같이 먹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이제 마스크를 못 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몰랐네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는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당연히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뭐 길거리 마스크 굳이 쓰고 다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이미 호흡기 증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남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집에서 이 마스크 쓰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마스크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정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의료기관만 찾아서 확인하는 그런 이제 티켓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1번 쓰시는 분, 항공망은 체계적으로 걸러질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발열 장치 이런 것들, 발열 감지 장치 이런 것들이 공항마다 있으니까요. 근데 항만 쪽도 잘 걸러지고 있는지, 중국에서 또 한국 사이에는 또 선박을 이용해서 교통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항만 쪽은 잘 걸러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만 쪽에도 검역소가 설치돼 있고요. 네. 항만도 저희처럼 또 저희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처럼 그 노란색의 건강정보조사지 다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 수준의 비슷한 수준 정도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변경하고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뭐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부분보다는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어떻게 역학조사를 할 건가, 또 역학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격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된 건데, 대표적인 안은 지금까지는 이제 밀접접촉자랑 일상접촉자를 나눠서 밀접접촉자는 뭐 자택격리, 일상접촉자는 뭐 능동감시라 그래서 뭐 전화 연락만 받으면 이제 어디 뭐 다닐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6번 환자가 이제 일상접촉자일 때 밀접접촉자로 바뀌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이후에 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그냥 접촉자로 분리된 사람은 다 자택격리하자, 이렇게 이제 내용 바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경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된 중국인 관광객, 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를 보면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약국에 들러서 해열 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중국 귀국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제주에서부터 발열이 시작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나오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은 아마 중국 쪽과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네. 지금 아마 제주도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 자료를 좀 받아야 저희도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좀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 김선미 님이 소변 대변으로도 전파가 되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중국 우한과 미국에서는 배설물을 통한 전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대변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은 벽이 물 내릴 때 튄 물방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는 건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보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근데 대변에서 나오느냐하고 대변을 통해서 감염되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대변을 뭐 손으로 만져가지고 어떻게 막 하고 이러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을 뭐 일단 대변을 손 잘 씻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일말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자변기의 에티켓 중에 하나가 대변 내릴 때 꼭 뚜껑 닫고 내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에티켓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소위 말하면 똥물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정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기본 에티켓 문제여서 그래서 대변 보시고 꼭 뚜껑 닫고 물 내리는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네. 뭐 아름다운 거라고 저거 열어놓고 물을 내립니까? 덮어놓고 내려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네. 자,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추워진다는 예보가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자, 혹시 감염 전파에 이런 기온 변화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지요? 사실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 중에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은 좀 더 전파가 잘 된다든지 또 환경에 오래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로 나온 바이러스들은 일단은 이제 감염은 누구든 시킬 수 있는, 아무도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는 이런 계절적인 특성이라든지 날씨, 기후와 관련된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 추워진다고 걱정하거나 더워진다고 안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봄이 오면은 뭐 좀 사그라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네요. 근거도 없고. 신종일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신종일 때는. 예. 네. 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 또 구체적인 행동 수칙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역당국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그런 환자 발생 상황들, 또 환자의 동선들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본인이 위험 속에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증상 있는 분들, 특히 중국 여행 후에 증상 있는 분들 반드시 1339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 되고, 또한 그 무턱대고 병원 방문하는 거 정말 병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전화로 이제 자기 증상을 좀 파악해보고, 예. 그런 다음에 방문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뭐 마스크, 손 뭐 잘 닦는 거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요새 잘하고 계셔서 더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곽경원님, 이재갑 교수님 이 방송 저 방송에 정말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알림 또 좋은 공지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또 격려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저는 6시 정각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이란 어린 나이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가혹했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엄마는 진주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애기 뭐 입양 보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입양은 그냥 상상도 하기 싫었고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양육할 거다, 저는 바로 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홀로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진주를 볼 때면 미안함만 커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문제만 조금 해결이 돼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먹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봄이면 미혼모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두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돼서 애기랑 그냥 큰 돈은 아니지만 크게 버는 건 아니지만 또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